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기술학부의 염수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 포커스 온 사이언스 지원민과 함께하는 기초과학의 강연을 맡게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오신 분한테도 감사드리고, 이제 온라인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강의하는 동안에 혹시 질문이라든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아니면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플라스틱을 먹는 인공미생물 효소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플라스틱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조카가 그려준 거예요. 이게 아이패드에서 그려준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인류가 이제 스톤에이지라고 하죠.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를 통과해서 이제 브론즈 시대, 우리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철기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인류의 문명이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플라스틱 에이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이제 커피도 있고요. 핸드폰, 여러 가지 이제 생수병들이 이제 앞에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부터 지금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의자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둘러싸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빔 프로젝터, 에어컨들도 다 플라스틱의 자재가 쓰이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이런 인간들이 이제 살고 있을 때 이 플라스틱 없이는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혹시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선 제가 봤을 때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이랑 여기 계신 어머님만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1970년도에 일본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제 만든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이제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만든 그 감독이죠. 그런데 이 미래소년 코난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 만화를 보고 자랐는데, 이 만화에서 사실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금보다 귀한 플라스틱 자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로봇을 타고 플라스틱을 캐러 다녀요. 왜냐하면 이 지구 자체가 뭔가 폭발이 있어가지고 자원이 더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돼서 인더스트리아라는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유튜브에 쳐보면 이 그 만화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하는 일들이 바로 플라스틱들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이스 선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엄청 채찍질을 해요. 빨리 플라스틱 캐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캐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을 여기에 무슨 용광로 같은 걸 넣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빵이에요. 되게 재밌는 컨셉이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이 바로 이것입니다.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저희가 이제 이런 폐플라스틱을 쓰레기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컨셉은 뭐냐면 이 플라스틱들을 수거를 해서 실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자원화를 해서 이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만화에서 이게 1970년도 만화인데 상당히 정말 영리했던 거죠. 지금 사실 이런 게 지금 50년 뒤잖아요. 지금 2020년도, 22년도니까. 근데 이 플라스틱으로 뭐든지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미래소년 코난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도대체 플라스틱이 뭔지,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쓰고 있어요. 실제 저기 이렇게 페트병도 있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 플라스틱이 뭐냐면요. 사실은 그리스어의 플라스티코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플라스틱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겠죠. 이 플라스티코스는 뭐냐면요. 성형이 가능한 뭐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을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죠. 그 이유가 이 플라스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제품을 특화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거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분자들을 다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플라스틱이면 사실은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재활용을 할 때 플라스틱은 그냥 딱 플라스틱만 이렇게 재활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률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은 정말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페트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페트병은 PET라는 줄임말이에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는 이런 그 용어의 이제 줄임말이어서 페트인데 우리가 쉽게 페트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 영어 나오면은 이제 힘들어 하는데 사실 이게 쉬워요. 폴리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폴리라고 다 들어있죠. 폴리라는 뜻은 뭐냐면요. 고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의 분자들이 계속 뭉쳐있는 게 바로 폴리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은 폴리라는 말은 뒤에 있는 예를 들어 PET 같은 경우는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는 그 화합물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게 PET예요. 그러면 P는 폴리에틸렌이라는 말은 에틸렌이라는 분자가 또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게 바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폴리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분자라는 얘기죠. 고분자라는 얘기는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단단하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방금 말한 대로 페트병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라고 있는데 이거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게 슈퍼마켓 가면 비닐백 보이시죠? 그 비닐백이 바로 폴리에틸렌. 우리 비닐이 아니에요, 사실은. 플라스틱 백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플라스틱 백인데 우리 그냥 비닐봉지, 비닐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실 비닐이 아니라 플라스틱 백이 바로 우리 슈퍼마켓에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 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플라스틱 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밀도가 낮은 것들로 가게 되는데 장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우유병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그 PE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프로펠린이라는 PP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제 플라스틱 뒤에를 딱 까보면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4번, 5번. 즉 이 말은 플라스틱을 분류하는 이게 세계 공통 단어예요. 그래서 5번으로 돼 있으면 아 PP라는 플라스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PP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제일 강도가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요기요랑 배달의 민족에 따뜻한 거 떡볶이 시키면 배달 용기 있죠? 그 배달 용기가 바로 다 PP입니다. 왜냐면 PET 혹시 생수병 먹다가 정수기에 뜨거운 물에 했는데 쪼그라든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PET는 그래서 이렇게 저장 용기에는 못 써요. 그러니까 생수병이나 음료수 용기에는 쓰이게 되는데 따뜻한 뭐 짬뽕이라든지 떡볶이 그런 그 용기에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쪼그라드니까. 그런데 PP는 우리 전자레인지 막 돌려도 되죠. 우리 락앤락 아시잖아요. 그것도 다 PP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S는 뭐냐면요. 바로 스티로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스티로폴. 그래서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또 냉동식품을 이렇게 우리 택배에 오면은 집에 가면 엄마들이 맨날 택배 시키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이제 스티로폼들을 얘기하고 해양에서는 이게 밀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부표로 많이 쓰이게 돼요. 둥둥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PVC라든지 여러 가지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하면 아, 다 플라스틱이니까 다 재활용하면 되나 보다. 사실은 재활용을 하려면 이것대로 다 분류를 사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투명한 플라스틱 아니면 안 투명한 플라스틱 딱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사실은 7%도 안 돼요. 문제가 있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대체 플라스틱을 누가 만들었을까? 처음에 플라스틱을 만든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100년이 조금 안 됐어요. 진짜 100년이 좀 안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100년 전에 계신 분들은 플라스틱이라는 존재를 몰랐던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서 생겼냐면 처음에 예전에 이제 여기 남학생들도 많고 하는데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당구공이 사실은 코끼리 상아를 갈아가지고 만든 게 바로 당구공이었어요. 그러면 당구공을 만들려면 당연히 부자들의 스포츠였겠죠. 코끼리 상아는 비싸니까. 그러다가 그거를 대체하는 뭔가의 합성 고분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플라스틱의 시초입니다. 플라스틱의 시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만들게 되는데 1920년도, 40년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바로 나일론 스타킹이에요. 지금 그 나일론 스타킹이에요. 스타킹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입니다. 여러 가지 플라스틱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이제 우후죽순으로 정말 우리가 편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원래는 항상 이런 합성
합성 이런 제품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꼭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한 60배 정도 되는 큰 섬을 발견을 하게 돼요. 어디서? 태평양에서. 누가 환경운동가가. 그래서 섬이다. 무인도다. 옆에 가봤더니 그게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렸던 게 어딘가는 흘러가가지고 우리나라의 60배 이상의 그런 큰 플라스틱 섬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거 어디다가 버려요? 못 버리죠. 우주로 보내지 않는 이상.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혹시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뉴스에 에비앙 사건이라고 이제 뜨게 돼요. 그 스타벅스에 갑자기 에비앙이 유리병으로 바뀌게 돼요. 혹시 그걸 인지를 하신 분이 있나요? 원래 페트병에 있었어요, 에비앙이. 그러다가 지금 유리병에 있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에비앙 샘물에서 그 물에서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다라는 기사가 딱 뜨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정수기 회사의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갑자기 이제 집에서 생수병으로 막 사시던 이게 물 사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수기를 집에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집에 아마 수도꼭지에 필터를 달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 이렇게 걸러준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재밌던 거였어요. 사실 1955년이면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았어요. 그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때 못 살았는데, 여기가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의 이런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잡지예요. 진짜 부자 같죠, 보면. 근데 이때 플라스틱을 광고하는 잡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무조건 플라스틱 쓰자. 그러면 놀 수도 있고, 집안일도 필요 없고, 설거지도 필요 없고, 우리 쓰고 버릴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온 가족이 지금 춤을 추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1955년도에서 서양에서는 플라스틱을 정말 많이 써왔다는 거고, 이 플라스틱이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플라스틱을 쓰면 정말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실제로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요즘 누가 일회용 접시 다 쓰고 있고 설거지 안 하고 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이게 충격적인 논문이 하나가 발제가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지금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인데 여기에 이 주황색이 뭐냐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있어요. 플라스틱 크기가 엄청 작죠.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엄청 작은데 우리나라 사실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로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오염이 엄청 돼 있는 그런 어, 연구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해산물들 모든 것들이 이 플라스틱 바다에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지영민과 함께하는 그 자연과학을 듣고 왔는데 이제부터 저는 새우도 먹지 않을 거예요. 저 물고기도 먹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위험도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환경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뭘까요? 혹시 여기 뭐 여성분들도 많고 남성분들도 많은데 스크럽 한번 해보신 적 있죠? 필링제. 지금은 근데 이 필링제에 원래는 예전에 알갱이가 있는 필링제가 상당히 유행했었어요. 각질이 잘 벗겨진다고. 사실 그 알갱이가 뭐냐면 바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식약처에서 전면 금지를 했어요. 왜?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치약에서 옛날에 메디안 같은 거 보면 이빨 하얘진다고 이게 뭔가 스크럽이 있는 알갱이가 들어있는 치약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더 이빨을 구석구석 잘 닦는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것도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서 우리가 세면대에 버리게 되면 바로 그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들어가겠죠. 바다로 들어가면 생물들이 먹고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실태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다에 유출이 되면 플랑크톤이나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이 이런 플라스틱을 섭취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우리 집 식탁이 생선 반찬이 나오면 우리는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인당 한 250g 정도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체 독성은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흙 먹는 거랑 아직까지는 저는 흙을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흙 먹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사실 먹고 다 나오게 되죠. 아침마다 가는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물벼룩이에요. 물벼룩이라는 아마 고등학생들은 자연 시간에 배웠을 거고 대학생분들은 이런 물벼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뭐 소장 대장이 아니라요. 그거예요. 실이에요, 실. 플라스틱 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물내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새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 9월, 10월쯤 되면은 이제 새우철이 되면서 특히 새우 머리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머리에 보면 이 형광 물질을 나타내는 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죠, 이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2019년도에 뭐가 이제 생겨났죠?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이제 배민, 요기요 난리가 났어요. 다 집에서 시켜 먹고 무조건 다 배달해 먹고 마찬가지로 우리 실험실에서도 밖에 나가서 먹다가 갑자기 다 배달해서 먹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게 됩니다. 쓰레기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아마도 그냥 학교에서는 다 버릴 거예요. 근데 집에 아파트에서나 이렇게 우리 재활용할 때 이제는 음식물을 씻어서 버려야 돼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 씻어서 버리면 30만 원 과태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태료를 누가 물느냐? 바로 우리 열심히 수고해주신 경비 아저씨들이 물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잘 씻어서 버려야 돼요. 이 손은 사실 제 손이에요. 근데 짬뽕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 버리자고 한 5분 동안 세제부터 해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재활용이 되냐?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선 거의 태우거나 땅에다가 묻습니다. 땅에다가 묻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땅덩어리가 있고 태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 100년 뒤에 더 많이 쓸 건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묻다가 이제 묻을 데가 없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플라스틱이 분해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는 사람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슬라이드를 넘겨가지고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죠? 근데 플라스틱이 다 썩으려면요. 한 5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100년 전에 썼던 플라스틱이 아직도 땅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이거는 아마 이 과자를 아시는 분은 이 방에 제가 봤을 때 한두 분밖에 없으세요, 지금. 왜냐하면 1977년도에 나온 과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화도 앞바다에서 이제 배에서 건져졌는데 1977년도인데 너무 멀쩡하죠. 전혀 이렇게 분해됐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플라스틱 자체가 정말로 분해가 자연계에서 손쉽게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은 만드는데 한 5초 걸린대요. 그냥 고분자공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하면 5초면 만들어져요. 쓸 때 어느 정도? 5분 정도 걸려요. 우리 그냥 커피 먹을 때 한 5분 정도 걸리죠? 근데 분해되려면 5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00년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썰 그 플라스틱을 버리게 되면 500년 뒤에 사실 그때 나의 자손의 자손이 있을에도 불구하고 분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자연계에서는 이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환경 정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일이 유출이 되거나 기름 유출이 돼도 어찌됐든 또 이렇게 갑자기 이제 깨끗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바로 이 미생물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세균들이 이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계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간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바로 세균이 하는 거예요. 세균이 부패를 하면서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미생물이 결국 플라스틱도 500년 뒤에는 언젠가는 분해를 한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그 정현종 시인의 사실 저는 시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한번 따와봤더니 한 숟가락 흙 속에 뭐가 5억 5천만 마리가 있대요. 5억 5천만이면 사실 어마무시한 숫자죠. 숟가락을 하나를 떴더니 흙을 떴더니 바로 뭐냐면 바로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흙냄새야 하잖아요. 사실 흙냄새가 아니라 미생물 냄새입니다. 흙 속에 있는 미생물. 그래서 이 미생물이 한 숟가락 속에 1억 5천만 마리 정도 엄청 많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계 아니면 우리 몸속에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손에도 미생물이 엄청 있고요. 지금 여기 책상 위도 엄청 있어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세균이야 너무 더러워. 더러운 애들도 있지만요. 더럽지 않고 이런 환경 오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아주 이로운 미생물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컨셉을 한번 봐봤어요. 미생물들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분해하잖아요. 그 나무가 오래되면 썩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썩는 거는 바로 미생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생물로 혹시 플라스틱을 한번 분해를 해서 미생물이 먹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먹게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실험실의 컨셉입니다. 그러면 정말 플라스틱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어요? 있었어요. 사실 있었어요. 언제? 2014년도에 이거는 중국에서 이제 낸 건데 이게 밀웜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밀웜이 이렇게 스티로폼도 갉아먹고 이렇게 비닐백, 그 폴리에틸렌 이런 플라스틱 백들을 갉아먹었더니 플라스틱을 분해를 했네. 그래가지고 이 벌레를 갈라가지고 벌레 속에 있는 장에 있는 미생물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미생물들이 있더라. 그러나 정말 이게 분해된 게 맞아?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스티로폼을 한 요만큼 주면서 한번 먹어보세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씹고 이렇게 삼킬 수 있잖아요. 그죠? 못 삼켜요? 나는 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근데 그 삼키는 게 이 벌레들도 그냥 배고파서 그냥 이렇게 씹어가지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거에 대한 뭔가의 메커니즘이나 뭐 이런 경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이런 것들은 일본 그룹에서 정말 잘해요. 항상 정말 집요하게 2016년도에 페트병을 갉아먹는 미생물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디오넬라라는 균주인데요. 이 미생물이 페트병을 정말 갉아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일본 그룹에서 밝혀내요. 그러면 미생물이 있는데요. 이 미생물 속에서는 일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미생물 자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 속에서 일하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효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엔자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효소라고 하는데 자, 이 시간부터 이제 효소는 매실 액기스, 매실 효소가 아니에요. 뭔가의 이런 생화학적인 이런 기작을 이런 화학 반응을 하는 게 바로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페테이지라는 이 효소가 이 미생물에 있었어요. 이 효소가 이 페트를 분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페테이지는요, 페트만 먹어요. 딴 거를 또 못 먹어. 뭐냐면 페트병만 분해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스티로폴, PP 이런 애들은 분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페트 분해에 대한 효소가 현재 지금 한 6시간 만에 다 없앤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영구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경북대 김경진 교수님이라고 엄청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 CJ에서 지금 이 페트 분해하는 효소를 3억 주고 기술을 사가셨어요. 사가가지고 이 CJ에서는 효소팀을 또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효소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페트만 분해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5대 플라스틱에 페트가 안 들어가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생수 엄청 먹는데, 생수만 페트병이지, 사실은 이런 것들은 페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제일 많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은 페트가 아니에요. 페트는 5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6번째나 7번째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른 플라스틱들을 우리가 당연히 한번 분해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타깃이 바로 폴리스타이렌이라는 스티로폴입니다. 이 스티로폴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 아까 폴리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붙은 거. 여러 가지 붙은 애들이 바로 폴리스타이렌이라는 그런 플라스틱인데요. 지금 저기 뒤에서 예빈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분이 이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보고 이렇게 사인도 받아가도 돼요. 어쨌든 이 폴리스타이렌이라는 거를 한번 우리 분해해보자. 그러면 처음에 뭐를 했냐면 우리가 바로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죠. 이거 바로 전남대 지도예요. 그래서 전남대에서 여러 가지 흙들을 저희가 채취를 합니다. 왜냐? 환경에서 우리가 모르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한 숟가락 뜨면 1억 5천만 마리라는 세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흙을 떠가지고 실제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는데 보통 미생물들은 뭘 좋아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뭘 먹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 이유는 포도당 때문에 먹는 거죠. 미생물도 포도당을 제일 좋아해요. 달콤하고 제일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가 뭐를 했냐면 조금 극한에 포도당을 주지 않고 아예 플라스틱만 주는 거예요. 먹이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먹죠. 당연히 안 먹어요. 하루 이틀 지나도 아, 자꾸 왜 나한테 이거를 주지?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 아, 너무 배가 고파서 돌도 씹어먹을 지금 상황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되면 어떤 애들은 살려고 플라스틱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플라스틱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뭔가 미생물이 자라면 아, 플라스틱을 뭔가 분해를 해갖고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원래 플라스틱은 둥둥 떠요. 이렇게 투명하다가 미생물이 자라면 이렇게 뽀얘집니다. 뽀얘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름에 보리차를 봤는데 보리차가 분명 투명했거든요. 근데 며칠 있는데 갑자기 불투명해졌어요. 그 보리차는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거기에 미생물이 많이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을 또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죠? 변기 청소 엄청 안 하면 핑크색 띠가 딱 생기죠. 근데 사실 그 미생물이에요. 어찌됐든 색깔로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탁도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키워보니까 얘네가 플라스틱만 먹고 잘 자라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분명 이 플라스틱을 쪼개 먹어가지고 얘네가 자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플라스틱 필름을 한번 처리를 해봤어요. 원래 필름은 맨들맨들하죠. 표면이 엄청 맨들맨들한데요. 맨들맨들하는데 우리가 이 미생물을 처리를 해봤더니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뭔가 플라스틱이 분해가 됐다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았던 건 뭐였냐면요.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이 실제로 전남대에 있네라는 거죠. 그죠? 전남대에 있는데 왜 전남대에 있냐면 실제로 정말 우리 주변에는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들이 존재를 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가설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니 저희 500년 왜 걸려요? 더 그럼 빨리빨리 분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미생물들은 포도당을 너무 좋아해요. 포도당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계에는 플라스틱 말고 얘네가 좋아하는 영양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흙 속에. 그래서 플라스틱을 먼저 먹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음식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막 집어 먹잖아요. 미생물도 엄청 편식이 심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플라스틱을 먹는다기보다 다른 영양분들을 먹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분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플라스틱을 분해를 하려면 모든 영양분이 사라지고 나서 얘네가 먹는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 자연계에 엄청 많은 사실 뭐 식물, 동물의 사체 이런 애들도 미생물한테는 너무 좋은 먹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미생물한테 한번 열심히 채찍질도 하고 야, 너 내 말 좀 들어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먼저 먹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공학, 합성생물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라스틱,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비닐백이랑 했는데, 자, 이거는, 자, 윤승덕 학생 손들어 주세요. 아, 저기 있는 또 잘생긴 연구원 오빠가 이 피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피는 어디에 되냐면, 이게 샴푸병, 이런 비닐들, 이런 것들이 다 폴리에틸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도 분해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전남대에서 했는데, 피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안 나왔어요. 너무 슬펐겠죠. 그랬는데 저 승도 학생이 뭐를 했냐면 이게 바로 광주의 양가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버리게 되면요. 재활용보다는 제가 말했죠. 매립이 많다고. 그래서 여기다 다 묻어놓은 거를 여기 지하 깊숙이 곳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또 다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주지 않고 그래 너 유일하게 플라스틱만 먹고 크세요 하고 플라스틱만 준 거예요. 어떤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랬더니 또 성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뭔가 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열심히 잘하고요. 필름을 또 처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정말 뻥뻥 뚫렸죠. 그래서 이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 전남은 사실은 농업이 정말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저 전남권은 이쪽 농업이 많이 발달돼 있는데 바로 농사를 지으실 때 이 비닐하우스의 이 비닐이 사실 비닐이 아니라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밭에 있는 멀칭 비닐도 마찬가지로 비닐이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보니까 뭔가의 표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긴 한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실제 이런 플라스틱을 분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도대체 분해만 할까요? 근데 분해를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애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분해를 하면. 왜냐면 우리 한동안 비스프리 BPA 프리 그 플라스틱 지금도 유행하잖아요.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리면은 그 환경 호르몬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뭔가 플라스틱이 쪼개지면 우리한테 좋지 않은 물질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컨셉은 뭐냐면 분해만 할 게 아니라요. 분해한 거를 우리가 또 다시 어떤 자원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연료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아까 코난이 플라스틱을 막 용광로에 넣는데 빵이 나오는 것처럼 플라스틱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자. 그 컨셉입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이 플라스틱들을 분해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왔는데요. 실제 이 스티로폴이라고 말했던 이 폴리스타일에는 분해를 하게 되면 페놀이 나오게 돼요. 페놀은 여러분들이 딱 봐도 저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페놀 방류하면 안 좋잖아요. 이거 되게 톡식한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페놀이 또 뭐가 좋냐면요. 이 페놀에다가 뭔가 작용기만 좀 붙이게 되면 산업적으로 엄청 유용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향수 같은 것들은 다 아로마틱 링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폴리에틸렌을 또 분해를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알케인이랑 지방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방산이 뭔지 아는 사람? 바로 오일입니다. 오일이에요. 우리 지금 그 식용유 파동 막 계속 뜨고 있죠. 지금 요리를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식료품 값이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그 기름을 수출을 전면 금지를 했죠. 이제 아마도 조만간 치킨 값이 한 3만 원 정도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 정도로 오일 값이 엄청 오르고 있죠. 그런데 플라스틱을 분해를 했더니 오일의 성분들이 대거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버려지는 플라스틱 처리도 힘들었는데 우리가 미생물로 분해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알케인은 사실 석유계 디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방산도 나오고 너무 좋은 거죠. 아까 미래소년 코난이 빵 만든 거랑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또 다른 자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플라스틱을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미생물을 뭘로 보냐면요. 요즘 이제 생명공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미생물을 세포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포 공장. 그러면 이 미생물이 그냥 공장이에요. 이 공장에다 요거들을 넣어줘가지고 공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찍어서 만들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설명을 하고 싶은 생명공학을 이용한 플라스틱의 재자원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합성생물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합성생물학을 적용을 할 거니까. 그럼 합성생물학은 뭐냐면요.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의 바탕에 공학적 관점을 사실 말이 진짜 어려워요. 그죠? 도입하여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기존 생명체를 재설계하거나 그 말은 뭐냐면 아까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정말 플라스틱만 분해하게끔 우리가 다시 재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인공 생명체를 설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공 플라스틱을 먹는 플라스틱 이팅 박테리아, 즉 플라스틱을 먹는 인공 미생물들을 우리가 제작하고 연구를 수행을 하는 학문을 바로 신세릭 바이올로지, 바로 합성생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성생물학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미생물학은 정말 오래됐죠. 그죠? 우리 치즈, 우유 이런 것도 다 미생물학이니까. 근데 합성생물학은 사실 2000년도에 생겨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우리가 미리 먼저 디자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생명체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클론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에 대한 유전체를 확보를 해가지고 걔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데 나보다도 키가 더 큰 염수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재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조금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인류가 살 때 아마도 편리한 그런 학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영어만 너무 나와가지고 제가 최대한 한글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 합성생물학은요 어떻게 가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런 뭔가의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predictable 예측이 가능하고요 뭔가 잘 만드는 세포를 만드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요. 원하는 케미컬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푸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그 다음에 바이오 폴리머, 그 다음에 환경 정화, 그 다음에 의약품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세균으로, 박테리아로. 박테리아를 아까 우리 뭐라고 부르자고 했죠? 세포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공장에서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포, 이 세균을 잘 내가 원하게끔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이걸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었죠. 미생물에서 일하는 애들이 뭐라고 했죠? 바로 엔자임, 효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죠. 이런 일꾼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일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세균을 세포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공장 내에서는 또 일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 일하는 애들이 바로 효소, 바로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플라스틱을 그 고분자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여기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뭐냐면 이 효소들을 잘 만져줘가지고 한 개 분해할 거를 100개 분해하게끔 우리가 엔지니어링 할 수 있어요. 다시 계량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인간계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공학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이 효소를 계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공학의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컨셉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장균을 세포 공장이라고 한번 우리가 보고요. 이 공장에 이런 미생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넣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제 DNA로부터 이렇게 넣게 되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약품도 만들 수 있고요. 말 그대로 플라스틱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디젤들, 그러니까 연료, 그 다음에 이런 푸드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합성생물학의 컨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찾았으면 그 미생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효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안 듣잖아요. 미생물들도 말 안 들어요. 야, 너 플라스틱 먹어 하는데도 아니에요. 저 포도당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을 막 먼저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플라스틱을 빨리 분해해야 되는데 얘네가 포도당을 먹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포도당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래서 미생물 내에 있는 포도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사 경로를 우리가 다 없애버립니다. 합성생물학 기법으로 다 없애고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만 먹을 수 있는 경로를 거기다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생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쨌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면 바로 포도당을 먹지 않고 플라스틱만 먹게끔 우리가 다시 엔지니어링하고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문을 이제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2021년도에 나왔는데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이 박테리아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먹는 미생물들을 우리가 잘 디자인을 하고 잘 만들게 되면 결국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플라스틱에 먼저 붙어요. 붙어가지고 이제 뭔가 깨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바로 효소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효소를 방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출을 하게 되면 결국 플라스틱들이 쪼개지게 되면서 결국 나중에 물이랑 이산화탄소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대학원생과 박사님들이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 이 분해 관련해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초기 단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자체는 채 100년이 안 됐어요. 우리 사용한 지. 근데 이제서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문제점이 막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엄청 단단하잖아요. 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깨부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미생물들이 가야 되는데 이 미생물들을 우리가 이런 신체릭 바이올로지 합성생물학이라는 이 학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자연계에서 이런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들을 발굴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플라스틱 분해 효소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바이오퓨어, 이제 이런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 케미컬, 그 다음에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좀 빨랐나요? 사실 1시간으로 제가 해왔는데 어차피 이게 오랫동안 들으면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지금 멤버고요. 그래서 이 연구들을 지금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플라스틱 자체만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지금 좀 특이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CO2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명과학기술학부에서 이 연구 부분에서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와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이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플라스틱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또 뭔가를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걸로부터 뭔가 고부가 돈이 되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 보자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크리스퍼라는 그 캐스9을 이용을 해가지고 에디팅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 발견된 게 미생물이에요. 왜냐면 미생물들도 사실은 자가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미생물들이 바이러스에 침투가 되게 되면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빨리 잘라버리는 게 바로 그게 크리스퍼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가 사실 박테리아의 면역 체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 크리스퍼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이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포도당을 빨리 먹는다. 그러면 포도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사 회로들이 있겠죠. 그거를 크리스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가웃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크리스퍼를 우리가 질병을 고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애초에 크리스퍼로 없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보다는 미생물이 훨씬 쉽겠죠. 실험은. 그래서 이 크리스퍼로 현재 지금 이 박테리아를 엔지니어링 하는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 저희도 나중에 추후에 크리스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에디팅을 할 수도 있고 또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10명이 있을 때 10명이 다 똑똑하다고 그게 다 일이 잘 되진 않아요. 똑똑한 애들이 있으면 조금 또 성격 좋은 친구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이 이렇게 협업이 잘 되는 것처럼 크리스퍼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효소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효소들이 돼야 돼요. 그럼 크리스퍼로 없앨 수도 있지만 살짝 눌러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들 막 흥분해가지고 저는 10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 10개 하면은 난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퍼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야 너는 조금 자중해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레귤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귤레이션도 크리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이 크리스퍼 이용해가지고 지금 박테리아 대사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좋은, 아주, 되게 훌륭한 질문이고요. P450이라는 효소는 뭐냐면은, 산화 효소예요. 제가 거기까지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플라스틱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지금 다 이게 뭐냐면요, 카본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이렇게 카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너무 이렇게, 덴스하게 이렇게 빽빽하게 카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잘라야지만 얘네가 카본 소스, 즉 탄수화물로 먹게 되는 건데 피사홍이 뭐를 하냐면 바로 여기에 산소를 붙이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비전을 얘기를 한 거고, 말 그대로 P 말고도 PS라든지 여러 가지 PP도 산소가 없어요. 구조를 보게 되면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탄소에다가 P450을 이용을 하면 뭐를 하냐면 바로 산소를 붙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첫 번째 스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산소를 먼저 붙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계에 제일 많은 효소가 P450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P450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P450의 문제점은 활성이 아주 낮아요. 활성이 낮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애들이 플라스틱에 실제 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대로 합성생물학, 신세릭 바이올로지, 그리고 엔자임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P450을 우리가 다시 개량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못하는 애들을 잘 개조해 가지고 플라스틱에 산소를 꼽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450이라는 효소를 지금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P450 말고도 여러 가지 하이드록실레이즈, 즉 산소를 붙일 수 있는 효소들은 자연계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도 P450, P450 말고도 여러 가지 이런 하이드록실레이즈들을 찾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의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산소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산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이제 미생물이 하는데 미생물이 붙이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미생물 내에 있는 이르라는 효소라는 애들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가 바로 아까 저기 학생이 얘기한 P450이 바로 효소라는 그 효소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개량을 이제 저희도 추후 지금 하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분해성 멀칭 필름이 시중에 나와 있고 100% 생분해된다고 업체들은 광고하는데 실제로는 마이크로플라스틱 단계에서 남아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분해해 최종 CO2까지 갈 수 있나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실험 결과에서 미생물이 자랐다라는 얘기는요. 그거를 탄소원으로 이용을 하고 CO2를 만들어냅니다. CO2를 만들어내는 건데 아직까지 저희는 100% 분해는 되진 않아요. 100% 되진 않고요. 그러나 이 CO2까지 최종까지 가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고 말 그대로 이 100% 생분해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제 그 충남대학교 김희택 교수님이 특강을 하셨었는데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6개월 내에 95%가 토양에서 분해가 되면 생분해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법규에서.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찌됐든 이것들이 분해하면 최종 CO2까지 가야지만이 미생물이 자라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플라스틱이 그램당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아직까지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게 사실은 정말 지금 더딥니다. 정말 기초 단계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연계에다가 플라스틱 던져놓으면 얼마나 걸린다 그랬죠? 500년 정도 걸린다 그랬죠. 그죠? 500년 걸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미생물을 찾아내긴 했지만 그램당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린다라기보다 실제 우리가 이제 재보면 뭐 2주, 3주 해도 전체 그램의 1%도 분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분해를 해도 그 탄소원으로 얘네가 먹고 자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기존 토양 미생물들이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분해시키지 못해서 토양에 남는다고 하는데 마이크로플라스틱은 제품화된 플라스틱과 뭔가 구조적으로 달라서 그런 것일까요? 구조적으로 다른 거는 아니죠. 그냥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토양에 남는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는 당연히 끝까지 다 분해가 안 되고 어찌됐든 큰 덩치가 큰 애들이 풍화작용이나 뭔가에 의해서 쪼개지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분해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CO2까지 간다라는 게 분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플라스틱들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온전하게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제 관련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드렸는데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대그룹이랑 지금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 효소 개발에 관련된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놀랬던 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자체가 사실은 식품회사 위주로 바이오 산업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보통 현대에서 나오는 과제들은 보통 뭐 태양광이라든지 배터리 뭐 이런 거였는데 작년 말에
갑자기 이제 미래 기술로 뭐냐면은 미래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향후 10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술을 이제 그 모집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바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 발굴이라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와 이제 그 고분자공학과의 지원석 교수님 같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게 됐어요. 이게 돼가지고 이제 현대 쪽이랑 일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자동차 내장재에 있는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에요. 앞에 이제 그 대시보드는 같은 경우는 딱딱한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로 돼 있고요. 실제 방석은 방석이란다. 의자가 폭신폭신하잖아요. 그게 바로 폴리우레탄이라는 플라스틱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플라스틱으로 폴리스타이렌, 폴리에틸렌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산업적으로 쓰이는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고분자로 이렇게 그냥 탄소 사슬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이 미생물들을 또 발굴을 해가지고 분해하는 것들을 지금 찾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기술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10년, 20년을 한다고 바로 플라스틱이 오늘 있던 게 내일 없어질까는 의문점이에요.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플라스틱 연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상당히 좋은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너무 걸음마된 게 아예 거의 왜냐 어려워서 못해서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고 하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고 거기서 많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어렵겠지만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과제에서는 거기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폴리에틸렌과 폴리스타이렌이 범용 플라스틱이니까 처음에 이거를 내세웠는데 실제 자동차에서는 PPS보다 PP, 폴리프로필렌, 우리 그 배달용기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자동차 그 의자로 쓰이는 게 폴리우레탄인데 이 폴리우레탄은 전혀 재활용이 안 된대요. 그냥 무조건 태워야 된대요. 태워야 되면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아마도 계속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이슈가 되게 되면 법률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법률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그룹에서도 이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이런 미래 기술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자 이렇게 과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현대 말고도 이제 GS 칼텍스 뭐 호남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이 지금 롯데케미칼로 바뀌었죠. 그런 정유회사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어디서 나오죠? 석유에서 나와요. 바로 석유에서 나오고 다시 이것들을 잘 분해해서 우리가 석유로 돌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지금 또 뭐 CJ나 여러 가지 대상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서도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는 항상 나중에 법이 바뀌거나 뭔가 이렇게 에코 프렌들리한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로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로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광고 많이 하죠. 친환경적인 우리 기업으로 인해서 뭐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전기차라는 그 부분이 정말 갑자기 확 늘어났죠. 그렇지만 그 기술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업체들이 지금 플라스틱에 꽂혀 있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0년 뒤에 100년 뒤에 그런 게 원천 기술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업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거의 걸음마 이제 기초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현대그룹이랑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해가지고 이 연구 결과라든지 폴리카보네이트에서 뭔가 가능성을 보셔가지고 그거를 받고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또 지원해가지고 같이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관계자들이랑 미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생물학 관련해가지고는 실제로 합성생물학이라는 그 학문은 뭐냐면은 뭔가의 수단이 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면 타겟이 있어야겠죠. 그 중에 타겟이 플라스틱 분해라는 타겟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의약품 개발이라든지. 근데 합성생물학은 이제 저희 실험실 이름이 합성생물학 실험실이에요. 근데 합성생물학은 4년인가 5년 전부터 국가 R&D 아젠다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을 또 알아야 돼요. 이런 연구를 하려면 R&D에 들어가가지고 10대 기술 중에 합성생물학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 지금 합성생물학이라는 이 학문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합성생물학 전문연구단이 있고요. 이제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온 케이스고, 거기 그 합성생물학 전문연구단을 필두로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충남대, 그리고 이제 전남대에는 우리 실험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합성생물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상당히 지금 많은 사실 이렇게 그 펀딩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도 결국은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제일 빨라요. 경제의 흐름이. 왜냐면 왜 도대체 플라스틱을 우리가 분해를 해야 될까? 점점 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고부가를 만드는 거죠. 물론 질병이라든지 이런 쪽은 인류의 당연히 건강이나 이게 그 목숨에 관련되기 때문에 또 그건 하고 있지만, 또 산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산업체에서 뛰어드는 이런 모든 학문들은 사실은 거의 이제 기업은 뭐죠? 이윤을 내야 되죠. 결국은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지금은 석유를 기반으로 우리가 모든 산업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석유가 도대체 언제까지 땅을 파면 나올까요?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점이 계속 오고, 뭐 물론 예전에 있었고,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라는 그 학문이 이제 발전을 하고, 합성생물학이라는 게 발전을 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랩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분해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이제 시온가스 전환. 시온가스라고 하면 CO2도 C1이라는 거는 카본이 하나가 있는 게 C1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CO2도 C가 하나가 있으니까 C1가스고, 메탄 가스도 CH4니까 C가 하나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또 미생물이나 효소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돈이 되는 물질로 바꾸는 또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라스틱에 집중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시온가스 전환 같은 경우도 지금 탄소 중립,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해가지고 메테인 가스는 감염 오존층을 파괴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메탄 가스가 어디서 나오죠? 축산업에서 많이 나오고, 산불 나면 또 메탄 가스가 엄청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는 가스들을 포집을 해가지고 미생물 효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또 만든다. 그런 컨셉으로 또 합성생물학 기반의 시온가스 전환 일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플라스틱 분해랑 시온가스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컨셉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은 CN이에요. C가 많은 것들에서 분해를 해서 C1을 만드는 거고, C1에서는 우리는 C3, C6 이상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비슷한 효소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하려면 그것들을 만드는 효소들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량 같은 경우도 합성생물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량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한다거나, 센서들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또 개량하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시나요? 선생님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건 뭐냐면, 폴리에틸렌을 분해를 하게 되면요, 아마도 패티애시드, 지방산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폴리에틸렌을 분해를 하면 만약에 패티애시드가 나오면 미생물 자체나 이런 몸에는 이런 지방산을 이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대사 회로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죠. 지금 생화학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은 뭐냐면 패티애시드까지만 가면은 그 다음은 이제 해결이 쉬운 거예요. 미생물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폴리에틸렌에서 바로 페리애시드까지 가는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효소들을 발굴을 하는. 네네. 옥시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시데이션 이 OH가 붙이게 되면 이제 케톤기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에스터본들을 형성을 하면 자연계에 에스터레이즈는 많으니까 걔네가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 페리애시드들을 만들 것이다라고 우리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그 플라스틱 분해하고 난 그런 그 배지나 이런 것들을 찍어보면 패티애시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미생물 내에서 플라스틱을 먹고 분해해서 페리애시드가 나오면 걔네를 미생물이 이제 집어먹고 자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랩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그거에 이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도 지금 찾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 페이퍼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그 연구들을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